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 대한민국의 노동 지형이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뉴스에서 종종 복잡하게 다뤄지는 이 현상,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 저희가 아주 속 시원하고 명확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진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파급 효과의 실체,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대체 왜 삼성과 현대차 같은 곳에서 노동자들이 AI 도입이나 성과급 제도를 두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막대한 자본을 굴리는 엄청난 규모의 기업들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파업의 물결이 일고 있죠. 겉으로만 딱 봐도 이건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흔한 파업의 모습과는 뭔가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걸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노조들의 꽤나 낯선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는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떼어서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현대차는 한술 더 떠서 AI 같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조건을 교섭 테이블 위로 가져왔죠. 심지어 HMM 노조는 본사 이전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팩트는요. 이런 요구들이 옛날처럼 단순히 월급 좀 올려달라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서 기업의 고도화된 경영 전략, 즉 핵심 경영진의 고유 고난이라고 여겨지던 영역까지 쑥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새로운 파업의 물결을 가볍게 보고요. 두 번째, 이 모든 판을 뒤흔든 규칙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진짜 사장은 누구인지. 네 번째, 도대체 어디까지 교섭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의 미래까지 쭉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첫 번째 파트, 새로운 파업의 물결입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한 거대 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요구들, 이거 절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놓고 있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대기업 현장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임금 분쟁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핵심 전략을 요구하는 쪽으로 아주 확실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경영과 노동의 경계선이 아주 흐릿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만든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최근 개정된 아주 뜨거운 법안 하나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두 번째 파트, 규칙을 바꾸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지금 대기업 노조들이 이렇게 전례 없는 경영적 요구들을 쏟아내게 만든 구체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개정된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바로 이 모든 변화를 촉발한 핵심 촉매제입니다. 이 법이 대체 뭘 바꿨냐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 즉 사장님의 범위를 확 넓혔고요. 둘째, 노동쟁의를 합법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떡하니 추가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한 줄의 문구가 현장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온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법이 가진 팽팽한 양면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원래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보면요. 원래는 원청의 그늘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나 감정 노동자들처럼 정말 취약한 분들이 실질적인 교섭 파트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자는 거였어요. 약자를 보호하자는 아주 좋은 의도죠. 하지만 반대편의 비판적인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덩치 크고 힘 있는 대기업 노조들이 오히려 이 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회사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에 맘대로 개입하고 심지어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막대한 재무적 책임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법이 현장에서 얼마나 상반된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좋아요. 그럼 세 번째 파트, 진짜 사장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앞서 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지금 그 교섭 테이블 맞은편에는 누가 앉아야 맞는 걸까요? 이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타임라인을 쭉 한번 보실까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법적 판결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거든요. 4월에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면세점 입점업체 직원들과 관련해서 원청인 JDC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5월, 이번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거대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에게 하청 콜센터 노동자들과 교섭하라고 못 박았죠. 거기에 5월 21일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HD 현대중공업 사안에 대한 엄청난 판결이 아예 생중계되기까지 했습니다. 자, 보세요. 면세점과 콜센터부터 거대한 중공업,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원청의 책임을 묻는 흐름이 정말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대체 거대한 은행이나 국가기관이 어떻게 일개 하청업체 직원의 노동 조건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걸까? 궁금하시죠? 딱 3단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원청이 하청 업무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직접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둘째, 원청이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이나 산업안전 규칙의 기준을 꽉 쥐고 통제합니다. 셋째, 이 요건들이 충족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원청은 꼼짝없이 교섭 의무를 지는 진짜 사장님으로 소환되는 구조인 거죠. 자, 이제 4번째 핵심 주제, 무엇을 교섭할 수 있는가입니다. 테이블에 앉을 진짜 사장님을 정했다면 이제 그 테이블 위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화면에 정리된 두 노동자 그룹의 요구사항을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면세점이나 콜센터의 하청 노동자들이 화장실이나 휴게실 좀 늘려달라, 악성 고객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매뉴얼을 통일해달라 같은 정말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대규모 재벌이나 IT 기업 노조 쪽을 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영업이익 몇 %를 떼어서 성과급으로 달라, AI 도입하면 우리 고용은 어떻게 보장할 거냐, 심지어 본사 이전 문제까지 들고 나오죠. 똑같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움직이는데도 노동그룹이 어디냐에 따라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 의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님의 이 코멘트가 지금의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도입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과 경영 판단 영역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다.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성과급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것들은 전적으로 사장님, 즉 회사가 알아서 결정할 고유의 경영 권한으로 여겨졌잖아요. 그걸 이유로 파업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지금 그 단단했던 금기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물론 법조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법적으로 100% 깔끔하게 정리된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순수한 경영성과급이 정말 합법적인 교섭 대상인지 아니면 파업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임의적인 교섭 대상인지를 두고 여전히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기업 현장에서는 기업의 중대한 경영 전략이 노조의 협상 테이블에서 아주 표준적이고 일상적인 안건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파트네요. 제5장, 노사관계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교섭의 당사자도 넓어지고 안건의 스케일도 커졌는데 이게 앞으로 기업 환경과 노동시장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진짜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 즉 재무적 책임의 룰이 구조적으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노조가 성과급이나 경영 결정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다가 훗날 불법 파업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그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리스크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노조를 파산에 이르게 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손해배상 청구를 아주 강력하게 제한하도록 방어막을 쳐줬거든요. 한마디로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이 여전한 반면 노조 입장에서는 재정적 파멸에 대한 공포 없이 예전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대담하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세팅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복잡한 이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방금 법 하나가 어떻게 원청과 하청의 굳건한 벽을 허물고 임금 협상과 경영 전략이라는 선을 지워버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일터의 규칙이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 쓰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힘없는 노동자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전례 없는 노동자 보호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경영진조차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끝없는 기업 불확실성의 시대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당장 정답을 내리긴 어렵겠지만 이 거대한 파급 효과는 이미 우리 모두의 일상과 경제 깊숙한 곳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